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종로의 번화가, 길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곳에 한 외국인 여성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망원경을 이용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무언가를 지켜보던 여성은 이내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 달려가던 외국인 여성을 붙잡더니 제발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함께 여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은 아직도 무언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젓고는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이곳 종로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 본사를 둔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틸다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여행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작은 신생회사였으나 약 2년 전 한국인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저희 회사는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저희 여행사 회사의 대표님은 신생 스타트업, 기업답게 꽤 젊은 나이의 여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다소 특별하고도 트렌디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 한계치에 부딪혀 더는 여행 투어 고객들이 늘어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말았고 매일매일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의 막내로 입사한 최초의 한국인 직원 종필 씨는 어떻게 보면 회사 대표님보다 더 큰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할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그때의 한국인 직원 종필 씨는 지금은 저희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여행사, 회사의 최고 실무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여행을 매우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고 부유한 가정 상황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에게 늘 1년에 한 번씩은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시도해 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향을 받아 여행에 대한 남다른 매력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던 저는 대학교를 입학할 시기가 되자 제가 지금껏 부모님에게 배워온 여행과 관련된 지식들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큰 의미를 느꼈고 그날 이후 다른 사람들의 여행을 계획해주고 도와주는 여행 가이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고 있던 호주에서는 전문적인 여행사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매우 하찮은 직업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저는 일단 여행과 관련된 대학교로 입학해야겠다는 생각에 수개월을 고민하다 결국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호주의 한 국제대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여행과 관련된 학과는 호주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언어 실력도 늘면서 미래의 여행 가이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라며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고 저는 국제대학교를 입학하기 전 수개월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돈을 모아 입학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렇게 처음 입학하게 된 국제학교는 입학식 때부터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엄청나게 설렐 정도였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로 지내게 될 사람들과 평범한 인사를 나누던 중 저는 수많은 학생들 사이로 엄청나게 키가 크고 흰 피부를 가진 한국인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먼저 다가가 그 한국인 친구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고 그 또한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이름을 종필이라고 소개하며 저의 이름을 묻더군요. 특이하게도 호주식 영어도 매우 자연스럽게 구사하던 그는 자신의 학업적 경험을 쌓기 위해 지금의 호주 국제대학교로 유학을 온 것이라며 자신의 얘기들을 해주었고 서로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취미가 서로 통하게 되면서 저와 종필 씨는 급속도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종필 씨와 저는 각자가 태어나고 살아온 나라는 달랐지만
서로의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것들에서 너무나 잘 통하는 친구였고, 각자가 여행했었던 나라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많은 나라를 여행했었지만, 한국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매번 씨가 평범하게 말해주는 한국의 일상 얘기들을 듣기만 해도 호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기 편하고 안전해 보인다고 느꼈고, 종필 씨도 이러한 저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언젠가는 꼭 한번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자면서 고마운 제안까지 해주었죠. 그렇게 저와 동갑인 한국인 친구 종필이와 함께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마치 연인 사이인 듯 길거리 데이트도 하고 좋아하는 카페도 자주 다녔던 저와 종필 씨는 어느 순간부터는 연인의 관계로도 발전하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마음이 편하고 친구 같은 감정에 서로에게 끌렸던 저와 종필 씨는 어느 날 저의 고백으로 종필 씨와 진지한 연인 사이를 정의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더욱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평범한 연인 사이였던 저와 종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자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며 먹고 살 것인지, 취업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종필 씨와 저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저는 새롭게 생긴 듯한 호주의 한 신생 여행사 기업의 지원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사원수도 매우 작고 이제 막 생긴 듯한 스타트업 여행사 회사였지만 호주에서는 보기 드문 전통적인 여행사였기에 저는 면접 날짜가 통보되는 그때까지 매일 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별다른 면접 없이 스타트업 여행사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 기업답게 사원수는 적었지만 매우 열정적이고 젊어 보이는 여자 대표님과의 면접을 통해 회사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5명도 채 되지 않았던 여행사 회사였지만 저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통해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광고를 통해 모집해 나가기 시작했고, 실제 호주와 가까운 나라의 투어가 판매됐을 때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담당하게 되면서 많은 단골 고객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희 회사의 최대 매출을 담당해 주던 여행 상품은 중국이었는데요. 호주에 있던 많은 고객들은 저희 회사를 찾아와 중국의 땅도 엄청나게 크고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중국으로의 투어 가이드 배정과 여행 계획을 직접 짜달라고 했을 만큼 중국으로의 여행 상품은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이미 경험하고 실체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고객들이 중국으로의 여행을 요청할 때마다 현실을 알려주고 그곳으로의 여행을 막고 싶었지만 회사의 매출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매번 이러한 것이 양심의 마음에 걸렸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이미 길거리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정도로 너무나 청결하지 못한 나라였고, 어디를 가나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여행의 여유는커녕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곳을 억지로 찾아다니는 고역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막 설립되었던 신생 여행사 회사의 막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중국으로의 여행 상품들을 계획해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젊은 대표님께서도 중국으로의 여행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면서 저에게 중국의 관광지 중 유명한 장소와 중국 음식은 무엇이 있냐며 자료조사를 요청할 정도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국 여행이 최대의 매출 상품이었기에 저는 그저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회사는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중국 상품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직원들도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업 규모를 갖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회사의 매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중국 여행을 다녀온 고객들이 저희 회사에 직접적인 환불을 요청하는 엄청난 규모의 환불 사태가
거의 매일매일 요청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환불 금액 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믿고 투어 상품을 요청한 것인데 실제 경험한 중국은 전혀 선진국이라고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소지품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사고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엮여 있던 저희 회사에게 보험 금액을 청구했고 심지어 몇천 명 이상의 고객들은 여행하던 중 중국인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마저 입었다며 의료비용 소송까지 줄을 잇듯 이어지기 시작했죠. 대표님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어느 정도 투어 가이드로서의 지식이 있던 저에게 상황 파악을 요청했고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여행에 대한 진실과 현실을 말해주면서 더 이상의 중국 투어 상품은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한 발언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중국 투어 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매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매출을 훨씬 웃도는 고객들의 환불 금액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중국 투어 여행은 고객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중국 투어 상품을 없애고 다른 나라로의 여행 투어 주력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며 대표님을 설득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여행사의 CEO였음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냐면서 중국 여행이 안 좋을 리가 없는 데와 같은 헛소리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표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저희 남자친구 종필이에게도 회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종필이는 갑작스럽게 자신도 저희 회사에 취직할 수 있냐는 말과 함께 자기가 생각한 계획이 있는데 신입의 의견이겠지만 제가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자신이 대표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꽤 자신만만한 자신감을 보이더군요. 눈이 빛나며 자신을 믿어보라는 이의 말에 일단은 대표님이 설득되지 않더라도 종필이의 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회사 신입 직원 채용 시기에 인사 담당자에게 저희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난 일을 신입 직원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회사의 규모가 엄청나게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이 가능했었고 이는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부터 혹시 모를 회사에 영향이 있을까봐 저와는 일부러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뒤 회사의 모든 인원들이 참석하는 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종필이도 함께 참석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 여행의 환불 금액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던 대표님은 이러한 부분의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윽고 종필이에게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질문을 듣고 잠깐 고민하는 듯한 종필이는 갑자기 지금까지의 모든 중국 여행 상품을 중단하고 그러한 고객들을 전부 한국 투어 고객으로 유치시키면 회사에 분명한 흑자의 이득이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의 사진은 물론 한국 여행이 왜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제일 신입인 종필이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의 대표님은 깜짝 놀라신 것 같았고 실제로 종필이가 준비한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던 것이 사실인가라는 말을 이어나가며 계속해서 놀라는 눈치를 보이시더군요.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종필이에게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아시아의 국가들로 엮여 있는데 기존 중국 사태 때처럼 고객들을 한국 여행으로 유치시켰다가 또다시 큰 금액을 손실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난 일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대표님의 압박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여행은 시민의식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자료들과 실제 한국의 길거리를 촬영한 평범한 일상들을 보여주며 대표님과 몇몇 실무 임원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종필이가 보여준 시청각 자료들은 중국의 환불 사태였던 길거리 도둑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의 대중교통 시설들은 쾌적하다 못해 마치 미래 도시의 장소들처럼 보이는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었죠. 또한 이는 모든 자료 발표를 마친 뒤 대표님을 고객으로 선정해 자신이 직접 한국 관광 가이드 상품을 진행해 보겠다면서 대표님만 괜찮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실제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계획을 상품화해 보겠다며 대표님을 설득해버리고 말았죠. 듣고 있던 대표님께서도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약 3일 뒤 자신과 종필이 그리고 여행 투어 경험이 있던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자며 회의를 마무리 지으셨고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한국의 관광 상품 리스트들을 준비해 놓으라며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저와 종필이 그리고 대표님은 실제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대표님께서는 이게 진짜 한국의 공항이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을 보시며 왜 다들 패션쇼에 가는 것 같은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저와 지난 일을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그 후 이는 공항의 화장실과 카페 시설을 소개해 주었고 대표님께서는 한국 공항의 화장실을 보시고는 자신의 집보다 좋다며 엄청나게 행복한 표정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간단한 투어를 마치고 길거리로 나온 대표님은 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더워하셨고 한국도 덥기는 덥다면서 그래도 맑은 날씨에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종필이가 멀리서 저와 대표님을 부르더니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와 대표님은 곧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착하자마자 더위가 싹 사라지는 시원한 얼음과 같은 수증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정말 신기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죠. 대표님은 이게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종필이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신기한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체험하고 있는 쿨링포그 시스템, 즉 시원한 안개가 분사되는 공공시설이 여름에는 천국과 다름없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더군요. 대표님은 한국의 길거리 쿨링포그 시스템을 겪더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면서 무려 2시간 이상을 더운 여름날 쿨링포그 밑에서 체험을 하셨고 2시간 뒤 저와 지난 일을 향해 지금의 길거리만 보아도 한국 여행이 왜 최고의 관광 상품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서 당장 호주로 돌아가자는 단호한 결정까지 보여주셨죠. 종필이는 아직 준비된 것이 많다고 했지만 대표님은 언젠가 꼭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국 여행을 천천히 음미해보고 싶다면서 지금은 당장 호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좋은 나라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과 함께 저와 종필이를 데리고 곧바로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고 난 후 저희 회사는 한국 투어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판매를 시작한 지 약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흑자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국을 다녀온 호주의 고객들은 왜 이제서야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뒤늦게 여행 상품으로 판매하게 되었냐면서 너무나 여행 가이드의 경험이 좋았다는 극찬까지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종필이는 결혼에도 성공했고 지금은 그때의 스타트업 여행사 회사에서 중요한 임원 실무를 진행하며 꽤 높은 연봉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취미도 한국 여행일 만큼 한국은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이기에 혹시나 아직도 한국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행 상품을 통해 매력을 알려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저희 부부에게 최대의 기쁨으로 남고 있죠.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국 명문대 중 한 곳의 강의실 한 여성이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강의실은 큰 혼란으로 뒤덮이고 마는데요. 급기야 이 여성은 교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강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브리나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덕분에
꿈에 그리던 영국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물론 즐겁고 흥미로웠지만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에 대해 특별한 인상은 없었어요. 그냥 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정주행하는 것에 푹 빠져 있어요. 공부가 끝나면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처음 오징어 게임을 볼 땐 잔인한 장면들 때문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몰입도 넘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에 금세 매료되고 말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들이 점점 이상형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들 키도 크고 옷도 멋지게 입었을 뿐더러 여자 주인공을 향한 태도도 너무 달콤하고 로맨틱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남자라면 정말 매력적일 거라는 로망이 생겼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다정할 것만 같았죠.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점점 커져만 가는 와중에 문득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던 터라 한국 남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양인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소문난 소개팅 어플을 깔아 한국인 남학생들의 프로필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언젠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 거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한국인 남학생들의 프로필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는 깔끔한 외모에 훤칠한 키를 자랑했죠. 게다가 대화를 나눠보니 유쾌하고 재치 있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몇 번의 채팅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나자 점점 설렘이 밀려왔어요. 만나기 전부터 어찌나 가슴이 쿵쾅대던지요. 겨우 진정시키느라 혼났죠. 약속 당일 저는 한참 동안 옷장 앞에서 고민하다가 입었을 때 자주 칭찬받는 옷으로 골랐어요. 예쁘게 머리도 꾸미고 화장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죠. 풀 세팅을 하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 괜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카페로 가는 내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프로필 사진 속의 사람처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길 간절히 바랬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남성을 발견했어요. 헉,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보았던 그 멋진 남학생 맞나 싶을 정도로 실물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일단 키부터가 프로필에 적힌 180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165 정도 되어 보였죠. 얼굴도 사진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달랐고요. 웬만하면 사진 정도 외모라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게다가 그의 옷차림은 여기저기 얼룩진 데다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까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카락은 떡진 채로 눌어붙어 있었고 콧수염은 덥수룩했어요. 그야말로 단정하지 못한 인상 그 자체였죠.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냥 몰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게다가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약속을 취소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앉은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사실 눈도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불편했죠. 그렇지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답니다. 적어도 한국 남성과의 소개팅이라는 로망은 잃어본 거니까요. 소개팅에서 어색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소개팅 상대가 수줍은 듯 머뭇거리더니 사실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를 망치에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멍해졌어요. 자신의 이름은 화이디오라고 하더라고요. 화이디오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영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둥,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말도 배우고 있다는 둥 말이에요. 하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너무 티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저는 애써 미소를 짓는 척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속인 걸 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자 화이디오는 제가 웃는 걸 보고는 안심한 듯 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느니,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것 같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마지막으로는 아예 세브리나 같은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화이디오의 적극적인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그때, 그가 살짝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오른손은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려지고 왼손은 제 허벅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순간 저는 재빨리 의자를 뒤로 빼면서 일어섰어요. 손등 위에 얹었던 화이디오의 손이 휙 떨어졌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화이디오를 뒤로 한 채 전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홍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제법 맺혀 있었어요.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고요. 정신없이 흐르는 물에 세수를 하며 진정을 해보려 했지만 화이디오의 행동이 자꾸 떠올라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첫 만남부터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죠?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그렇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을 계기로 중국 남자, 아니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게 바뀌고 말았어요. 사실 경악스러웠던 건 화이디오가 저지른 행동 자체보다도 제가 그의 행동에 휘말릴 뻔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빠져서 이런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잠시 고민하다 저는 화이디오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식사는 물론 계산을 하고 가겠다고 전했고요.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끔찍했던 소개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화이디오와의 악연이 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끝이 아니었답니다. 화이디오와의 악연은 훨씬 더 안 좋은 일로 마무리 짓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소개팅 이후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K-드라마와 K-무비를 찾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쌓고 싶었죠. 그때 마침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동아시아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경제,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관심사였던 만큼 주저없이 수강 신청을 했죠. 수업 내용도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비록 소개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여전했거든요.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좋은 인연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랬죠. 동아시아의 이해는 역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어요. 다른 흥미로운 과목들도 많았지만 이 수업이 일주일 중 가장 기대되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동아시아에 의해 강의를 듣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약간 피곤한 상태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죠. 사실 수업 전날 밤 넷플릭스에 올라온 기생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아서 봤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보게 됐던 바람에 잠을 거의 못 잤죠. 하품을 참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했어요. 교수님께서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 순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 그리고 한국이 4위라는 것이 인상 깊었죠. 특히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말씀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던 중 저는 강의실 맨 앞줄에서 올라온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력 순위는 비교할 것도 없이 중국이 1위 아닌가요? 1위가 가장 중요한데 뭐하러 순위를 비교하나요? 바로 그 소개팅남 화이디오의 목소리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화이디오가 하필이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쩐지 학교 근처에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차 싶었죠. 수업 몇 번 하는 동안 잠자고 있길래 몰랐는데 갑자기 소란을 피우니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의 거만한 자세와 도발적인 어투를 보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라도 화이디오가 저를 알아볼까 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노트에 파묻혔어요. 열심히 필기하는 신용을 하면서도 사실 온갖 신경은 그에게 쏠려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화이디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학생들이 많아 보였어요. 모두가 수군대며 화이디오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다간 오히려 화이디오의 주의를 끌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화이디오의 존재를 애써 외면했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화이디오의 질문을 듣고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화이디오를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죠. 교수님의 온화한 미소에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하실 때는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탄과 자부심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런 교수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동시에 화이디오의 편협한 발언이 비교되기도 했죠. 교수님의 차분한 어조와 합리적 근거에 화이디오도 더는 반박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화이디오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교수님의 너그러운 태도 덕분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사히 수습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교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아까 받았던 충격은 서서히 잊혀지고 이후에 수업이 기대되더라고요. 그렇게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교수님은 이제 경제 분야를 넘어 동아시아 각국의 예술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일본과 중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셨죠. 두 나라 모두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문화 강국이라 이야기할 만한 소재가 무궁무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짜 열정이 담기기 시작한 건 역시 한국 예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부터였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팝 K-드라마, K-무비에 대한 그런 교수님의 애정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는 듯했죠. 특히 BTS와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실 땐 저도 모르게 저절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콘텐츠인 만큼 대부분 친숙한 작품은요. 교수님을 필두로 모두가 간간히 감탄사를 내뱉으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실감하는 분위기였어요. 강의실 곳곳에선 K-팝 팬들의 신난 환호성도 들려올 정도였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슈가 된 기생수까지 추천해 주시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꼭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기생수를 보시다 보니 한국의 전통 공연인 사물놀이가 떠올랐다는 평도 덧붙여 주셨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다 꿰찬 저 역시 한국 예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한국 문화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실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이런 열정적인 반응을 보니 저 혼자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푹 빠진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해 열띤 찬사를 보내던 그때 느닷없이 화이디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그는 중국에 비하면 한국의 대중문화 따위는 발끝도 못 따라간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런 식의 한국 깎아내림이 너무 어이없고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화이디오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크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자국의 문화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이디오의 콤플렉스가 한국 문화를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화이디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뜬금없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지도에서 없앨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순간 강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흘렀죠. 너무 황당하고 무례한 발언에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교수님조차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죠. 그러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고 화이디오의 발언을 일축하려는 듯 강의를 다시 이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화이디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교수님을 향해 반박할 말이 없으시냐며 도발적인 어조로 받아쳤어요. 화이디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화이디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랍게도 화이디오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최대한 냉정심을 유지하시며 강의를 진행하시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러나 화이디오는 교수님의 그런 노력조차 무시한 채 말 그대로 오로지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듯 했죠.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수님의 권위마저 훼손하려 들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자신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며 화이디오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어요. 마치 수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이디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싶더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격지심이 나오는 건지.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좋지만 그게 남의 문화를 짓밟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이디오는 그걸 알지 못했나 봐요. 더군다나 한국이 화이디오한테 끼친 피해도 전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저 정도로 화이디오가 선을 넘는 모습을 보니 화이디오가 하는 행동이 중국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공격까지 하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고 절로 혀를 차게 되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문화적으로 뛰어난 한국을 보는 게 껄끄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교수님은 화이디오의 도를 넘은 행동에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셨어요. 그러나 화이디오가 좀처럼 말을 멈추지 않자 교수님의 눈빛이 한층 더 진지해졌죠. 결국 교수님은 화이디오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화이디오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국을 그토록 얕잡아 보는 건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셨죠. 순간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화이디오의 근거는 형편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갑자기 중국 옆에 달려있는 소국 따위가 어떻게 대국을 상대하겠느냐는 식의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화이디오에게 이제 적당히 하고 강의에 집중 좀 하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러자 두는 그 학생에게 너는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고 그 학생은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는 대답을 했죠. 자신을 지적한 학생이 한국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 화이디오는 이성을 잃고 갑자기 수국의 남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국의 남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더군요. 화이디오가 특히 한국 남자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참다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가 적당히 하다 입을 다물기만을 기다렸지만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치켜세우는 행위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화이디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자신의 주장에 선동당한 일부 중국인 학생들이 동조하는 분위기까지 느껴졌죠. 참다 못한 저는 이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화이디오를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이전에 저한테 한국인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건 본인이 중국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분께서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까내리는 거죠? 제 돌발 행동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궁금증 어린 눈빛으로 저와 화이디오에게 쏠렸죠.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소개팅 당시 화이디오의 행실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상대방 동의 없이 스킨십을 시도한 1. 한국 문화에 대해 거짓으로 관심 보인 척을 했던 1등을 사실 그대로 말했죠. 저희 고백의 화이디오는 새빨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들부들 떨던 그는 저에게 욕설을 내뱉고는 강의실을 뛰쳐나갔죠. 저는 그런 화이디오의 뒷모습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했어요. 쾅하고 닫힌 문을 뒤로 한 채 강의실에는 물음표 가득한 침묵만이 맴돌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속에 맺혔던 화이디오에 대한 불쾌감을 시원하게 토해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저와 화이디오의 악연이 끝나게 되었죠. 화이디오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강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인 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눈치였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입가에 실실 미소를 머금으신 채로 침착하게 화이디오가 뛰쳐나간 문을 바라보셨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희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싱긋 웃으시면서 한 말씀하셨죠. 자, 이제 강의실도 조용해졌으니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순간 모두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화이디오로 인해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과 갑갑함이 한꺼번에 해소된 거 있죠. 물론 저 역시 같이 웃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찌푸려졌던 학생들의 얼굴들이 밝게 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인들은 정말 선입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격을 깎아먹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랄까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중국인들이 저렇게 답없이 행동하는 화이디오처럼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런 중국인들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런 중국인들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하는 거지? 내가 백인이라고 차별하시는 건가? 여기 평범한 한국의 어떤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덴마크 여성이 있습니다. 저 멀리 덴마크에서 한국까지 여행을 하러 온 이 여성에게 식당 주인 할머니가 난데없이 욕을 하자 덴마크 여성은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네요.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흠뻑 빠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덴마크 사람인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작성합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빠지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다 이 정도였죠. 예를 들어 2012년쯤에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데이트 시켰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싸이가 일본이나 중국 출신의 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BTS 덕분에 싸이 역시 한국의 가수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덴마크 사람인 제 입장에서 아시아의 문화 중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 말고는 접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서야 한식이 꽤나 유명해지고 한식당이 늘어났지만 원래는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중식이나 일식이 덴마크에서는 더 유명하고 식당의 비중도 한식당보다는 일식당이나 중식당이 더 많았답니다. 뭐 이런 거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접했지만 그때 당시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땐 단순히 멜로디가 특이하고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를 가진 노래라고 생각했지. 한국의 노래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렸죠.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행을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즐겨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덴마크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재미없는 이유도 덴마크라는 나라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나라 자체가 워낙 작거든요. 인구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 영화 산업의 규모 자체가 자연스럽게 작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적으니 사람 사이의 갈등도 별로 없는 편이죠. 사람이 있고 접점이 있어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덴마크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 인구 규모인 거죠. 그래서 영화 소재로 삼을 만한 주제도 너무 적은 거고요. 그리고 덴마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술적인 표현만 보여주는 영화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시각적으로는 좀 즐거울지 몰라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영화 자체가 지루해서 금방 잠이 올 정도거든요. 게다가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한국 사람은 덴마크 사람과 인종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낯설다 보니 더더욱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분명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도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 생각했어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내에서는 아시아가 미지의 세계이다 보니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아시아라고 하면 잠깐 반짝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도 간혹 있는 반짝 유행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의 유행이 아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제가 살고 있는 덴마크를 포함해서 유럽 전역을 장악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학교에서 듣는 수업에까지 오징어 게임이 언급되기도 했죠. 그때 교수님이 문화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예시로 오징어 게임과 그 영화에서 나온 뽑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은 오징어 게임을 전부 봐서 그런지 다들 뽑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체 설탕에 뭘 넣으면 그렇게 노르스름하고 갈색으로 귀여운 모양을 가진 뽑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뽑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뽑기는커녕 오징어 게임도 보지 않았던 저는 그 대화에 도저히 낄 수가 없어서 되게 속상했죠.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되었고 교수님이랑 친구들이 주변에서 한국 드라마를 하도 추천하시길래 그제서야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역시 인종이 다르다 보니 워낙 낯설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계속 보다 보니 그 거부감을 뛰어넘을 만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덴마크 것과는 달랐어요. 제가 아까 덴마크의 영화는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되게 강렬하고 흥미롭다 보니 이 매력을 통해서 영화랑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어지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이어질수록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장면들을 전환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동안 봐왔던 전형적으로 결말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매력이 있었죠. 그리고 드라마에 출연하는 주인공들의 특성도 워낙 개성이 넘치다 보니 등장 인물들을 한 명씩 기억하기도 좋았어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도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누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앉은 자리에서 쉬지도 않고 연속으로 봤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오징어 게임 볼 때는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기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보다 보니 학기가 끝나서 방학이 되었어요. 방학이 되니 해외를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여행하기에 딱 좋은 시기잖아요.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지 생각해야 했는데 딱 생각나는 게 한국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진짜 그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전 한국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렌트를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켠 다음 한정식을 파는 유명한 한식당을 검색했죠. 그렇게 운전을 해서 한식당에 도착했는데 신기했던 점이 주차장이 되게 넓더라고요. 이게 뭐가 신기하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덴마크는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주차장은 훨씬 작은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덴마크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설계된 곳이 아닌 건물 지하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게 있는 소규모 건물들을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주차장으로 설계된 곳이 아니어서 주차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차하다가 차에 스크래치를 남기는 경우가 엄청 많죠. 덴마크의 주차 공간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덴마크에는 오래전에 지어진 좁은 도로나 주택가가 많다 보니 저런 식으로 개조해서 만든 주차장의 수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20분이 넘도록 집 주변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 때도 많이 있죠. 물론 덴마크에도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하지만 공용주차장이 있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이유가 집에서 평균적으로 3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300m 떨어져 있으면 차를 타기 위해 집에서 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는 건데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마트 같은 곳에서 쇼핑을 해서 짐이 많은 그런 날에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한 번은 비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힘들게 마치고 나서 마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의 날씨를 보면 그 누구도 비가 올 거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요.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 굳이 우산을 챙기지 않았었죠. 하지만 마트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나온 전 하늘을 보고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그날 몸이 홀딱 젖은 채로 찝찝하게 차를 타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의 음식점이나 카페의 주차장은 위치도 되게 가까운 곳에 있고 주차장의 크기 역시 굉장히 크다 보니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생길 위험도 없으니 제 눈에는 신기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던데 이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이었죠. 그렇게 한국 여행의 첫째 날이 지나갔는데 한국에서 유독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해가 되게 오랫동안 떠 있어서 밤이 되게 짧다는 거였어요. 요즘 같은 겨울 기준으로 덴마크는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해가 뜨고 오후 4시 반에서 5시 정도만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도 계실 텐데 덴마크는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바로 밤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덴마크 사람들은 긴 밤을 정말 지긋지긋해요. 평생을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으니 익숙해서 적응하지 않냐고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햇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이건 모두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햇빛을 자주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더욱 오기 쉬운 거 아시죠? 그렇다 보니 덴마크에서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하는 덴마크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같이 어둡지 않은 나라로 피신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덴마크보다 훨씬 밝다 보니 활기찬 편이고 생기가 넘쳐서 머무르는 내내 제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느낌이라서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인 국밥을 먹으러 국밥집에 갔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 덴마크 사람들도 한국의 국밥이 맛있다고 그렇게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10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나라인 만큼 국밥은 꼭 맛집에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맛집에 갔답니다. 그 가게는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는데도 가게 주위를 한 바퀴나 두르고 번호표를 뽑아서 나눠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이었어요. 한국의 추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매섭더라고요. 그래도 맛집이라고 하니까 덜덜 떨면서 한 30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에 계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억양이 엄청 강하고 목소리도 크시다 보니 되게 무섭더라고요. 한국에 가기 전에 몇 가지 한국말을 공부해서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말이 서투른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제게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표정이랑 목소리를 봤을 때 마치 제게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한국인이랑 다른 백인이라서 뭐라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바로 나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사실 덴마크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제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유쾌한 경험이 아니기도 했거든요. 왜냐고요? 덴마크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랑 말을 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대화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말고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심지어 덴마크 사람들끼리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잡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대화라고 칭하기도 할 정도로 꺼려해요.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일부러 보면서 걷기도 해요. 스마트폰에 딱히 볼 것도 없으면서 쇼핑이라도 하는 것 마냥 계속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이 되게 심한 게 오죽하면 누군가가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못 들은 척하고 휙 지나가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길을 잘 몰라서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게 유창한 영어로 알려주던데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가는 덴마크 사람들과는 정말 딴판이었죠.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손님에게 인사를 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덴마크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가게 주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마 가게 주인들이 몸이 건조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가게는 인사를 먼저 건네면 짜증 섞인 말투로 답변을 하는 그런 불쾌한 가게들도 있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덴마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거죠. 평생을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왔던 저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제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번역기 앱을 켜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할머니 말뜻을 해석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별거 없는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고 가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만두라는 음식을 서비스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할머니의 그 강한 말투도 나중에 알아보니 제 오해였더라고요. 한국에는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어서 말투가 세 보일 수 있는데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제 귀에는 이 사투리 때문에 할머니의 말투가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던 거죠. 그렇게 모든 오해를 풀고 나니까 한국 사람이 더 좋아진 거 있죠. 한국에서는 유독 식당 직원들이 친절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게 직원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는 거에 익수. 그래서 친절한 식당 직원들에게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좋은 거에는 금방 적응하게 되잖아요. 그런 한국 특유의 문화에 적응한 지금은 한국에 있는 식당에 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인 저를 반겨주는 직원이 만약 없으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허전함이 앞선답니다. 얼른 한국으로 다시 여행 가서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싶네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국에 여행하러 가면 그때처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